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마치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거고 전국 물류망도 최적화하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LH의 고위 간부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전 9시 40분쯤 이 화단에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LH 전북 본부장을 지낸 A씨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LH에서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괴롭다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금까지 파악된 투기 의혹 명단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LH 전북본부 직원들이 신도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이사 공급 대책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는 마지막 과제를 주문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국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저는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곧장 오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장관직을 거두어들이진 않았습니다.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에게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한 만큼 기초 작업은 끝내라는 과제를 준 것입니다. 변 장관의 퇴임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국회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정작 법안을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LH 사태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LH 사장 출신으로 국토부 장관 지명 당시부터 구의역 김군에 대한 막말 논란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변창흠 장관. 문 대통령은 스스로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임명장을 쥐어주었지만 결국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진 땅 투기 논란 속에 70여일 만에 사의를 밝히게 됐습니다. 공급 물량 확대로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이어가려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차명 거래까지 전모를 드러내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검증할 첫 시험대라면서 국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을 조사해 발견한 투기 의심자는 20명. 이마저도 기존의 시민단체 조사로 드러난 13명을 제외하면 추가 적발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1차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전모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의 차명 거래까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겁니다. 또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도 관련 수사를 맡은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수본 깃발에 직접 수치를 달아주며 이번 수사를 국수본의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로 생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격려와 압박이 동시에 담긴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YTN 차종민입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 1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LH 직원과 공무원 또 민간인까지 합쳐 100여 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는 전국 16건.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요청이 들어왔던 건 10건이고 경찰이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선 게 6건입니다. 연루된 공무원과 민간인 등은 모두 100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엔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13명처럼 추가로 드러난 LH 직원 7명도 정식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투기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권한받기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이 요청한 만큼 최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H 본사와 사업본부 2곳, 투기 의심 직원 1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마치고 LH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직원 집에서 나온 신도시 개발 관련 지도가 투기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관련된 정보가 직원들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사실상 그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불충분했고 그런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수도권 3기 신도시뿐 아니라 LH가 관여했던 개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이 대규모 대출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LH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LH 사태 1차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방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와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예방과 적발, 강력한 처벌, 환수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LH 사건이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집단적으로 대출이 이뤄진 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의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역 농협 등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TF가 꾸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토지거래 대출 행태와 토지 대출 규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환골 탈퇴를 예고한 LH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분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H가 부족한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이나 LX나 허그 같은 이런 기관들까지 총동원해서 좀 이거 보완하면서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5만 호 규모의 자녀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다음 달 중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해체 수순 위기에 직면한 LH가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일타 강사로 활동해온 직원을 전격 파면했습니다. 인터넷에 국민 공분을 산 글을 올린 LH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자칭 토지 경매 일타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LH 직원 40대 홍 씨. 이번 투기 의혹과 함께 오 씨 사례가 논란을 빚자 오 씨는 강사로 활동한 건 맞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영리활동 전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을 한 1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수익 올림이 전혀 없어요. 제 신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돈 안 받기로 하고 강의를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LH 자체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는 본인 대면과 자료 조사를 벌인 결과 오 씨가 장기간 영리 행위를 통해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조치했습니다. LH는 사교에 업무에 다른 영리 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명백한 만큼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자숙은커녕 LH 직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인터넷에 회자되며 LH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입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투기하는 게 우리 회사만의 복지인데 안 입고 오면 이직하든가라는 등의 국민을 비하 조롱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둥바둥 한평생 살면서 내 집 마련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무 씁쓸하고 허탈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망원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은 윤리 수준을 의심케 하는 만큼 감사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LH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나 처벌만으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엔 LH에 쌓인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던 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LH 임원 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해 현 사태를 수습할 LH 사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 신청 후보자 가운데 현 LH 상황에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추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LH 직원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투기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양이원영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한 신도시 일대 투기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일대 땅 투기 의혹, 김경만 의원 배우자의 시흥 신도시 인접 땅 쪼개기 매입 의혹에 이어 서영석 의원과 김주영 의원, 윤재갑 의원도 과거 가족 등이 샀던 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거진 의혹들을 들여다보면 정책 담당자들이 비공개 공공정보를 활용해 입속을 챙긴 LH 의혹과는 결이 다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닐 때 산 땅도 있고 대개 지분 쪼개기나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오히려 전형적인 투기 의혹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서둘러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당내 전수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이른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강화되는 건 물론 부정적 여론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적폐몰이에만 몰두하며 자기 편의 부정은 감싸고 자체 개혁은 등한시한 결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한순간에 흡수될 정도로 민주당으로선 최대 악재를 마주한 셈입니다. 이렇게 본류와는 다른 개별 의혹들에도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건 결국 반복된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내로남불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투기 발본색원과 같은 구호들이 공언하게 들리면서 여론을 뒤집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 모두 함께 정보 공개 동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부터 먼저 전수조사하라고 맞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현안을 논의하자며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오고 가는 인사말부터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주먹인사 한번 해요. 민주당은 즉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 겁니다. 소속 의원들,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을 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요.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물타기가 아니라면 민주당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개발 정보에 접근이 쉬운 건 여당이니 여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먼저 조사하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것이 열하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1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주호영 대표께서는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시겠다고 스스로 하겠다고.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조사 못할 거 없다며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민주당은 혼자는 못하겠다. 국민의힘은 같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보다 못한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는 공방이 돼선 안 된다며 비교섭단체가 함께 논의해 초당적 전수조사를 하자고 압박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아니라 비교섭단체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원내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 조사는 의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점을 알고 있는 거대 양당이 진정성은 없이 여론을 의식해 정쟁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에 참 잘하는 것이라면서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SNS를 통해 전수조사의 출발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면서 투기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허물이 있으면서 권력 뒤에 숨어 투기하지 말라고 기만하는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시민단체 주관의 엄중한 조사를 진행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에 제안합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조사와 수사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하지만 특검 구성과 준비 기간을 감안했을 때 실제 수사에 착수하려면 몇 달은 걸리는 상황입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다 할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의 불리한 이슈에 대해 긴 시간이 걸리는 특검을 제안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신 검찰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야의 합의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제 와서 특검을 한다. 그동안에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거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검 제안이 선거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4월 재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여야는 특검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치 공방만 벌일 공산이 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목욕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주시는 지역 내 모든 목욕탕을 집합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파로스 헬스 사우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곳을 다녀간 뒤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가족과 지인까지 연쇄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3명이 진주시 상대동 소재 파로스 헬스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난 이후 지난 6일 동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대규모 확진 사례가 나오자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확인된 목욕탕 이용자만 235명으로 연쇄 감염이 더 나올 가능성도 큰 상황. 진주시는 우선 지역 내 목욕탕 98곳에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시적으로 높였습니다. 유흥시설 6종,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업, 파티룸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되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울산 북구 사우나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에 환기도 어려운 특성 때문에 확산 규모나 범위가 큰 목욕탕. 방역당국은 이용자 발열 검사와 QR코드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도 좀처럼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연쇄 감염도 이어져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최근 이들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등에서 수십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방역 당국이 이들 지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선제 검사를 벌였는데 음성과 진천에서 10여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홍송에 있는 폐차 부품 재생 업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8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공장 인근에 마련된 컨테이너 형태의 숙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12,000여 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환경 검체를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연쇄 감염이 퍼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4천여 세대 8,700여 명. 강원에서 면단위 전체 주민 조사는 지난해 12월 용평 스키장 연쇄 감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일주일 새 20명 넘게 감염된 충북 제천에서는 확진자들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의사들이 진단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 검사 권유 및 고지 없이 진료만 한 것으로 조사되는 병의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경북에서도 확진자 9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직장과 사우나 등 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째 3,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1월 셋째 주 이후 8주간 매일 3,4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병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전체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마치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목욕탕,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목욕장업은 영업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면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22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 제한을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 확산고리를 끊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거리두기 개편안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300명대 중후반 이하로 떨어져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그 주장을 계속하면 도입을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예. 다만 정부는 그동안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또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6살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기존의 직계가족 모임처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접종 뒤에 혈전이 생겼다는 부작용 보고 이후 특정 제조번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고 또 유사한 부작용 신고 사례도 아직 없다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피가 굳어 혈관이 막히는 혈전 색전증 사례는 해외에서만 보고됐습니다. 54만 명 넘는 국내 접종자 가운데 혈전 관련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작용 신고로 혈전 생성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보고를 이유로 특정 제조 번호의 백신 사용을 중단한 일부 국가에서도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애초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과정에서도 이런 부작용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신 자체와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임상에서도 발견된 사례는 없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면역이 유도되는 과정은 과거의 백신이랑 사실 기전이 동일하거든요. 저도 혈전 관련 문제가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안 나온 걸 보면은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보고된 혈액 응고 사례 규모를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과 다를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과도한 불안감보다 중증 악화나 사망률을 낮춰줄 접종 이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300만 명 맞았는데 22명 생겼다. 정상적인 발생으로 보는 게 그게
타당한 얘기죠. 백신 때문에 생겼다고 믿을 만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에 문제된 제조 분호와 같은 백신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국내 생산 물량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만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허용되면서 관련 시설들도 접종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요양병원 환자나 종사자 등이 이달 안에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직원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접종 희망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시는데 지금 65세 이상 분들도 접종이 허용이 돼서요.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시설 입소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전국에서 37만 명에 이릅니다. 다음 주까지 접종 의사를 확인해 백신을 배정하고 이달 안에는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까지 백신을 맞게 되면서 고령층도 면역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또 나 역시 내가 근무하면서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시에 접종 후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더 많은 편이니까 아픈 거를 듣고 봤으니까 조금 이제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접종을 안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가운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 표현이 불분명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진을 철저히 해서 백신에 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분들만 굉장히 선별해서 정부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무리해서 접종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혹시 모를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해 비상 응급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가족과 지인까지 연쇄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합니다. 수면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22시까지 운영하도록 운영 제한을 조정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2주 더 연장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저희들이 상황을 조금 정리해드렸고 수치를 조금 정리해드렸는데요. 정부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마치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교수님 계속해서 400명대가 나흘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금 분석은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번지려는 그런 어떤 확산세가 충돌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은 3차 유행이 1,200명 넘어까지 갔는데 새해 들어서는 계속 떨어져서 뭐 많았어도 600명 정도였던 것이 3,400명 수준으로 한 2달 동안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4차 유행이라고 할 수 없고 억제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또 감소되는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아슬아슬하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400명이 넘어가는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감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총리님 말씀대로 4차 확산이 되지 않으려면은 좀 더 강력한 방역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도 못 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은 4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로는 2.5단계로 격상을 시켜야 될 상황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계속 우리가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기간들이 통제가 되어야만 예방접종도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이 숫자가 뭐 300명, 200명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되는. 지금 뭐 한두 달 하고 끝난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줄였다고 그래서 지금 200~300명으로 바로 떨어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올해 한 해는 방역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책임과 또 자제력이 있는 그런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로 가야만 되는데 그것도 또한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좀 걱정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조금이라도 이 방어력을 넘어서게 되면 확 늘어날 텐데 지금 어쨌든 거리두기를 현재 있는 것 2주도 연장하고요. 그리고 5인 모임은 계속 금지를 유지하지만 뭐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8명으로 허용하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10시, 밤 10시 영업 제한 시간은 또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목욕장업에 대해서 10시 이후에 운영 제한을 또 새로 적용을.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로 보세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좀 불편했던 부분들 1년에 한 번 있는 돌잔치 같은 것들 평생에 한 번인데 그걸 못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것들하고 또 상견례 같은 것들 기본적인 것들만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뭐 최소한의 완화라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모임 자체를 자제해야 되는 이 방역 수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앞으로도 이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의 이제 조금 그 습관 속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좀 피하는 것들이 좀 생활화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생활화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400명이라는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해이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죠. 이 공포였던 것이 지금 공포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의 해이가 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봄이 되면서 개학도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외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해외의 변이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거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은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서 좀 우려가 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이 되면서 개학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교사들에게 그 백신을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전파를 막는 데 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방역의 최선의 목적은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령자, 의료진, 종사자들을 먼저 맞춤으로 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전파가 줄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교사는 좀 우선적으로 적어도 2분기가 아니라 3분기가 아니라 2분기 정도에는 먼저 맞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65세 이상 한 850만 명 정도 되고 또 의료진이라는 종사자 하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총리님 말씀으로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7월로 되어 있는 이 교사들을 좀 더 앞당겨서 맞출 수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 16세, 17세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2, 고3 학생들도 좀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시기군요. 뭐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량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지금 접종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보고 그 이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3월이 되면서 봄에 이제 활동이 좀 많아지는 부분과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를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도해드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할 때 변이가 되게 쉽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발견되는 변이들을 보면 지금 우려했던 만큼 변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게 맞는 건가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많은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아니거든요. 예.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전체가 30kb에서로 굉장히 큰 데다가 네. 어느 정도 잘못 만들어지는 거는 고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사실은 아주 급격한 변이는 아니지만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잘 적응하는 변이일수록 점점 살아남는 거기 우세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변이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남아공 그런 거 브라질 이런 영국 변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변이 같은 것들이 아직 확실히 특정되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것들이 네.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물론 유전자를 보면서 그 시퀀스를 보고서 네. 이것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하는 것들은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예상도 안 되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전파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독성이 더 강해지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몸속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을 때 네. 재조합이 일어나서 독감 바이러스처럼 급격한 변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갈수록 변이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도 접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속도가 빠르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씩 전파력은 강해지지만 좀 독성을 약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변이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더 무서운 코로나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예. 희박한 것이 독성이 강해지고 전파력이 강해지다 보면은 독성이 강해서 감염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해 버리면 그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파력이 강해지면 독성이 약해지는 대로 가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독성이 자꾸 강해진다고는 그러는데 예. 사실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많아지면서 확산이 빨라지는 건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예. 같은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독성이 강해졌느냐, 사망률이 더 높아졌느냐는 확실치를 않은데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보면은 영국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 독성도 강해져서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예. 실제 이 비교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산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온다는 건 맞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길 방법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지금 믿고 나아가는 상황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잠정적인 사용 중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들어봤더니 혈전이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잠정 중단한 곳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그 일련 번호에 대해서 이것만 중단을 한 곳 이런 식으로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그 혈전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임상 시험에서도 없었고 영국에서도 1,000만 명 이상 접종을 하면서도 이 혈전 문제는 없었는데 네. 유럽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 약 3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그중에 22명 정도가 혈전이 생겼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혈전의 숫자는 계산을 해보면은 300만 명 중에 300명 정도가 한 달에 발생한다고 그래요. 백신 안 맞았죠. 백신 안 맞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혈전이 뭔지 짧게 혈전이라는 것은 이 혈관 중에 찌꺼기가 생겨서 응고가 되게 되면은 찌꺼기가 생기면 이 혈관이 제대로 피를 돌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혈관을 막게 되면은 네네. 색전이 생겨 갖고서 폐색전이 생기면 사망할 수가 있고 예. 심장에 생기면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 예. 백신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고요. 예. 백신의 그 배치, 즉 그 러트 넘버에 따라서는 예. 좀 잘못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그 러트 넘버에서 여러 명이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역학관계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빈도수에 비해서 결코 이것이 뭐 많은 숫자는 아니다. 예. 인과관계는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네. 거의 인과관계가 없는 쪽이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이 백신은 사실은 우리나라랑 생산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러트 넘버를 맞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건 우리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서 만든 것을 바로 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국산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물건이죠. 유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과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를 좀 해보면 혈전이라는 증상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백신을 맞고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원래 생길 것이 생겼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 예, 아직은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사망하는 케이스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인이 백신을 맞고 나서 20대 젊은 청년이 그 척수염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할 때 횡단성 척수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왔다고 그래서 임상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그 이후에 인과관계를 밝혀보니까 그것은 백신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FDA 승인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초기에 좀 이 방역 당국에서 확실히 이것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면은 아마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오히려 감염이라든지 뭐 자가면역 질환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척수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좀 대비하면 돼요? 그냥 내가 좀 건강할 때 맞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젊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40, 50대 가면은 뭐 장기 이식을 했다든지 면역 자체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면서 컨디션 좋을 때 잘 맞을 수 있는데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65세 이상의 이 병상에 계신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은 컨디션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고 또 실제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열이 안 난다든지 증상을 잘 모르는 상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접종하고는 상관없이 사망으로 가시고 있는 질환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부 예방 접종을 마치게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예방 접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독감 백신과는 좀 달리 이 코로나19의 백신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걸 맞을 수 있고 맞아서 나오는 증상들에 대해서 어쨌든 건강할 때 맞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건강할 때 맞는 것이 제일 좋고요. 또 아프다는 것 자체가 뭐 2, 3일 안에 사라지는 증상이라고 그러면 다 경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죠. 거의 뭐 독감 수준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타이레놀 계통의 진통제를 먹으면서 가능하면 견디면서 2, 3일이 지나면서 열이 떨어지고 뭐 두통도 없어지고 모든 증상이 싹 사라지면 아주 깨끗하게 면역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좀 근무가 있다면 휴가를 좀 내놓고 맞아도 좋겠네요. 일단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리 얘기해놓고 맞았으니까 혹시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면역 반응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심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게 독감보다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작용, 면역 반응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국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1, 2차 접종 간격이 당초 그 8주에서 10주로 좀 늘리기로 했잖아요. 이 간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맞고 10주 뒤에 맞느냐, 8주 뒤에 맞느냐 이 효과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4주로 설계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8주에서부터 12주 이게 추가 임상 결과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12주 이상 간격이었을 때에는 82%가 넘어가는 효과를 보였는데 지금 우리는 10주에서 12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효과에서 100%에서 모자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1회라도 접종을 받고 2주 이상 28일에서 34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사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증상은 있어도 예방 효과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격을 띄워서 맞추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10주에서 12주로 권고를 바꿨는데 문제는 이제 12주 정도 되면 석 달이나 되거든요. 이 석 달 안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면역 항체는 다 생기지 않았는데 감염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 2차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연합이 얀센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얀센 백신이 한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인데 얀센 백신이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 600만 명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600만 명분이면서 600만 도주면 되는 겁니다. 즉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냉동이 필요 없이 2도씨, 8도씨 정도의 그 냉장 보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죠. 더구나 이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요. 일단 접종을 받은 후에
67%가 예방 효과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머지 그럼 33%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인데요. 접종만 한번 받고 나면은 한 달 후에는 100% 사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 100%를. 예, 100%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좋은 백신이고요. 네. 85%가 위중증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얀센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은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600만 명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접종을 시킬 수 있고 뭐 어느 연령군에다 맞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우리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백신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얀센 백신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계획한 것처럼 정말 11월에 이제 전 국민의 한 60~70%가 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후반부 연말에는 조금 이제 이상적인 생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내년이 됐을 때 또 맞아야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 예. 그러냐면은 지금 있는 백신들이 과연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 기간이 있을 것인가는 확실치가 않고요. 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요? 그 예. 사이에 또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 백신을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네. 재감염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개량된 새로운 백신들, 업데이트된 백신들이 만들어야 되고 예. 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맞을 수가 있는데 내년뿐 아니라 올 가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남아공 변이 같은 것들이 좀 더 심각하게 변이가 된다면은 예. 맞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 얀센 백신의 경우에서는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남아공 백신, 남아공 변이주에 더 강하고 60% 가까운 예방 효과가 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무슨 속도의 경쟁을 하듯이 백신이 먼저냐, 변이가 먼저냐 이런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류가 이기겠죠? 우리는 항상 이겨왔습니다. 예,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단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고 손기정 선생에겐 남승용이라는 고독한 레이스를 함께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어제 오늘 이태기 의원님 발언 너무 세더라. 나는 오늘 세게 드려야 오늘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고 나왔어요. 공dem이 워낙 큰 나이고 또 신랑 그 정치적인 스킬이 워낙 크시니까 뭐 저희를 좀 잘 품으셔가지고 시간 빠른 시간 내에 앞서가시는 데서 좀 양보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래도 앞으로는 침대 슈퍼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 우리 토탈 사카야. 침대 슈퍼는 언론이 쓴 거고 저희는 단 한마디도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로. 자, 저희들 편하게 탑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매번 우리 저 정들고 금배 한번 합해요. 그러면 사진용을 위해서 금배를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정 의원님 저 잠깐 저쪽 가서. 오늘은 우리가 내는 그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당과 또 보수 국민들이 염원하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매진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 당원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오 후보님께 꼭 당선하시라는 뜨거운 큰 힘의 경의를
근데 꼭 당선돼 달라는 뜻을 담아서 박수 쳐주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조금 있다가 안철수 후보 온다는데 또 똑같이 박수 치실 거죠? 한도가 좀 드릴 것 같아요. 아무리 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좀 모순된 거 아니에요?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학문적 자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매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류 전 교수는 학문적 자유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재판정에 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근거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춘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고 강의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있을 수 없는 민주사회의 폭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의 남용이고. 류 전 교수 측은 재판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과 정대협이 피해 할머니들을 세뇌했다는 주장 모두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류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이라고 인지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정대협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발언이 30년 동안 입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전 교수뿐 아니라 최근 램지엄이 하버드 법대 교수도 논문에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주장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최근 이딴 망언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카데미 역사 부정론이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 뿌리를 가진 새롭지 않은 현상입니다. 참가자들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진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의 그 고통의 절규를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자체가 폭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학문적 자유라는 포장 아래 왜곡된 사실을 재생산하고 있는 학자들. 진실 추구는 외면한 채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짓밟고 궤변을 고집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장 안에서는 고성도 터져나왔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세 번째 한자리에 모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 양측의 실무협상단. 논의를 시작할 때만큼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후보 사무실에 왔으니까 손님들께 많은 양보와 통큰 결단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를 넘기면서 협상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다며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다, 막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토론의 횟수와 토론 방식, 여론조사 문구에 대한 입장 차이가 팽팽히 맞서면서 감정 싸움으로 비화된 겁니다.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하나씩 결론 내고 쟁점을 더 논의하자며 단계적 협상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시간이 없다며 일괄 합의한 뒤 세부 협의는 실무진에 맡기자고 제안하면서 끝까지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협상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뭐 특별한 어떤 오늘 합의를 못 본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은 위기를 맞았지만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상황.
근데 이제 조금 상승세인 거는 분명히 느껴지고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뛰어서 노력해서 더 끌어올려야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안철수 후보는 다급합니다. 자신만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보들 간의 경선은 경선대로 진행하더라도 미리 서로 두 당에서 이 단일 후보 선출에 대한 것을 합의를 이루자. 협상단은 주말과 휴일에 다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마저 박빙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공모가는 애초 희망가보다 높은 $35로 책정됐고 종가는 41% 상승 마감해 시가총액 100조 원에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인 뉴욕 거래소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증시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누릅니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 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주식은 1억 3천만 주. 한 주당 공모가는 애초 희망한 32에서 34달러보다 높은 35달러에 형성됐습니다. 거래는 81%나 뛰어오른 63달러 50센트에 시작됐습니다. 이어 등락을 거듭하다 종가는 공모가에서 41% 오른 49달러 52센트로 마쳤습니다. 김 의장은 알리바바 이후 최대의 외국 기업 공개로 한국 성공 신화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한국 그 시장의 가능성과 그리고 한국 유니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로 마련한 재원을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쿠팡의 기업 가치는 1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기업 공개로 5조 원 이상의 자본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렇게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데 이어서 경쟁 업체인 마켓컬리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에 따르면 김슬아 대표는 최근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연내 상장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대표가 연내 상장을 위한 계획을 금융인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올해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알맹이 없는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을 발표한 직후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유혈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얀마 중부 미아잉의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경찰의 갑작스런 발포에 시위대들이 혼비백산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11일 하루 미아잉에서만 7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 나섰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참아 보지도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군경의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린 군경의 트럭이 오토바이 시위대를 그대로 받아버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폴란드 언론인으로 추정된 남성은 사진을 찍다가 군경에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빼앗겼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경고조차 포함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성명을 발표하자 군경이 유혈 진압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3일 38명 사망 이후 하루 최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8천만 원의 불법 자금과 금 11.2kg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미 수출입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뇌물수수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24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운 것은 쿠데타와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고 수치 고문의 정치적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첫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잔혹한 진압에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미얀마의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군수품에 쓰일 수 있는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 진압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는 2015년 이후 최루탄 미얀마 수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얀마와의 신규 국방 치안 협력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추진했던 한 미얀마 국방협의체 신설,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 교육 훈련 등이 백지화됐습니다. 재작년 기준 9천만 달러에 이르는 개발 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생과 직결되거나 인도적 목적의 사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의 인권이나 인도적 상황을 이유로 사실상의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얀마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잘 알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도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미얀마인은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1차 대응 조치라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오늘과 달리 주말인 내일은 구름량이 줄면서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또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며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제주도는 종일, 전북과 충북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과 호남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고 영남 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3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